조문숙TV입니다.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최근에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던 학교들이 다시 그 채택을 철회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학사 교과서는 처음에 검정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검정 절차를 통과한 그 교과서, 교육부의 검정 절차를 통과한 교과서가 오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 절차를 거쳤죠. 수정 절차를 거쳐서 최종본이 나왔습니다. 최종본이 나온 이후에 다시 발견한 오류가 652건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오류 역시 있겠죠. 이렇게 해서 오류가 652건인 상태에서 교학사 교과서는 최종본으로 나온 것입니다. 지금 있는 책에도 오류가 있겠죠. 물론 최종본이 나온 이후에도 수정 절차가 또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2014년 1월 8일 뉴스원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이렇게 수정 절차를 거치고 최종본이 나온 이후에도 또 수정을 하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많이 보완됐다. 그래서 사실상 일선 학교에서 선택하여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교과서는 틀리지 않아야 한다고 믿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오류가 남아 있습니다. 고치고 또 고쳤는데도 오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는 실제는 문제 있다 이런 이야기죠. 실제는 문제가 있지만 사실상 그냥 좀 쓰는 거는 괜찮다. 이 이야기는 괜찮은 것이 아니라 참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겠죠. 교과서가 틀린다 그러면 학생들은 대단히 불안할 것입니다. 만일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배운 대로 답을 썼습니다. 선생님은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 밖으로 나갔더니 그 답이 틀렸다고 한다면 학생들은 아마 앞이 캄캄해질 겁니다. 교과서에 오류가 많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틀려서는 안 되는 것이 교과서죠. 사람이 하는 일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교육부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서 사람 실수도 할 수 있고 어쩔 수 없는 사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틀려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정확해야만 하는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뼈대를 이루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보면은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아주고 있는 버팀목입니다. 교과서가 올바른 교과서여야 한다 하는 것은 그러한 우리의 약속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문제는 있지만 괜찮다, 참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참아야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참아야 합니까? 실력도 없으면서 앞에 나서서 이번에 이 저자들이 무료로 아무 대가를 안 받고 일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실력도 없으면서 나선 그리고 돈을 번 삼류 저자들을 위해서 참아야 합니까? 또 이러한 오류투성이의 교과서를 발간하고 적어도 한 5년간 하나의 교육기간이 끝날 때까지 참고서를 팔아먹으려고 한 출판사를 위해서 참아야 합니까? 그것도 아니면 이러한 고치고 또 고쳐도 오류투성이의 책밖에 못 내는 소위 우파라는 이념을 가진 세력들을 위해서 이걸 책이라고 참아야만 합니까? 교육부의 이야기는 근거도 없고 설득력도 없고 더더구나 교육이란 그렇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육부의 나승일 차관은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학사 교과서 채택 철회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과서를 채택합니다. 학교 안에서 결정을 하겠죠. 그런데 교과서를 채택한 이후에 철회를 했습니다. 왜 했느냐? 철회하라는 외압이 있었다. 교육부 차관이 할 말도 아니거니와 어쨌든 전후 사정이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외압이란 이렇게 학교가 있으면 학교 밖에서 가하는 모든 압력은 외압이 될 수 있습니다. 글자 뜻은 그렇죠. 그러나 보통 외압이란 자기보다 더 큰 권력으로부터 내려오는 강요, 압력,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의미에서 외압은 권력 남용과 이어져 있습니다. 외압을 비판하는 이유는 권력이 헌법과 법률이 허용한 이외의 권한을 행사해서 우리의 질서를 교란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외압은 항상 범죄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부 차관이 이야기한 외압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죠. 시민단체들이 항의 방문을 하고 학교 주변에서 시위를 하고 조직적으로 항의 전화를 해서 외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민단체. 이 시민단체가 학교보다 위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권력기구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시민단체는 문제가 많습니다. 보통 외압이라고 하면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소개해드리죠. 2013년 10월 21일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무관하지 않다. 수사 검사에게 있어서 법무부 장관은 위에 있는 큰 권력입니다. 이럴 때 외압이라는 말을 쓰죠. 2014년 1월 2일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뒤 학생들이 항의를 받은 한 사립고교의 역사 교사가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어떤 교과서를 채택하라고 외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단체나 학부모 단체의 외압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것을 외압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2010년 3월 23일 김충용 종로구청장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불출마 외압이 있었다. 내용의 진위는 떠나서 바로 이러한 경우를 외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학부모 단체나 학생이나 시민단체가 반대한다고 외치는 것은 외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번 사건은 교육부 차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과서 채택을 한 이후에 철회로 이어진 과정이 시민단체의 항의 행동 때문이다 하는 것과는 사실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을 텐데 A 학교가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학생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교사가 사실은 채택하라는 외압이 있어서 채택을 한 거다 하고 밝혀버리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사정이 되다 보니까 채택했던 학교가 취소를 합니다. 외압이 있어서 채택을 했다. 엄청난 뉴스죠. 그리고 나니까 뒤를 이어서 철회하는 학교가 늘어납니다. 또 철회하는 학교들이 늘어나자 교육부가 나서서 왜 철회했는지 진상을 밝히겠다. 또 다른 외압이지요. 반발도 있을 것이고 학교는 외압, 권력으로부터의 압력이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압력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철회는 확산이 돼버리죠. 이렇게 된 것이 이번 사건입니다. 어쨌든 교육부, 우리의 정부가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면 사건의 원인과 경과를 파악하는 능력이 대단히 형편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과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해결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시민단체가 항의를 하고 시위를 했으니까 대책을 마련하겠다. 또 학교들을 불러서 왜 취소했냐 따지는 것이죠. 물론 교학사 교과서 자체는 오류투성이 교과서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학사 교과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잠시 후에 확실하게 보여드리죠.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간단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람, 인간, 인류의 삶, 인류의 활동이 있습니다. 기원전부터 그리고 AD 1세기, AD 19세기, 그리고 지금 2014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인간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따라서 이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역사는 사실의 기록입니다. 물론 사실을 기록하는 데에는 역사관이 영향을 미치지요. A라는 역사관을 가진 학자 그룹이 기록을 할 수도 있고, B라는 역사관을 가진 학자 그룹이 사실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그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을 바꾸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라고 할 때 역사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첫째는 인간이고 둘째는 시간입니다. 물론 시간의 단위를 조금 크게 보면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역사에서 두 가지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인간과 시간, 시대이고, 이 역사를 꿰는 하나하나의 구슬, 그것은 사실입니다. 자, 먼저 이런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기록하는 역사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이끼나 풍뎅이의 역사가 아니죠. 방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역사는 시대를 타고 흐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에서 시간 개념, 시대 개념이 혼동을 일으킨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시간이 뒤섞여 있는 기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역사라고도 할 수 없겠죠. 따라서 시대를 구분하고 인간을 이해하는 것, 이것은 역사 서술의 요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입니다. 이 역사 서술이 두뇌가 잘 발달한 성인을 위한 것이든지, 아니면 아직 두뇌가 덜 발달한 미성숙한 그러한 미성년자를 위한 것이든지, 이 기본 역사 서술의 요건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학사, 역사 교과서, 한국사 교과서 저자들은 시대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을 이해하지 못했고, 더 문제는 우리말로 글을 쓰는 능력조차 구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예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소개하는 글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350쪽의 내용입니다. 우선 내용을 대충 보면은 홉스는 인민이 모여 구성한 정치 권력인 주권, 이 주권을 가진 존재를 리바이어던이라는 바다 괴물로 묘사하였다. 시작부터 약간 이상하죠? 이건 한국사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홉스와 리바이어던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문장은 주권은 독립국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러나 주권은 올바르게 행사되지 못하면 역사를 왜곡하고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해칠 뿐 아니라 종종 전쟁을 일으키게 되기도 한다. 인류는 이미 20세기에서만 2차례 세계대전을 겪었다. 따라서 지구촌의 주권국들인 리바이어던들이 역사 앞에서는 진실이라는 가치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고 인정해야만 한다. 맹목적인 자기 이해의 잣대로만 풀지 않고 진실 앞에 바로 서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국제 평화를 이루는 다른 길이 있을까? 이것이 350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홉스가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리바이어던은 주권을 가진 존재다. 그런데 이 주권은 인민이 모여서 구성한 것이다. 이 내용을 보고 그랬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건성으로 본 겁니다. 자세히 봐야 하겠죠. 홉스는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을 썼죠. 리바이어던은 국가를 은유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바이어던이 주권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주권은 인민이 모여서 구성한 것이 주권이다. 인민이 모여서 주권을 구성하지는 않죠. 여기에서 또 틀린 것입니다. 자, 오늘날의 개념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은 5천만 국민이라고 하는 그 국민 전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 5천만을 모아놓으면 주권이 되는 게 아니죠. 5천만 국민이 가지는 권한인 것입니다. 자, 인간과 권한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홉스의 리바이어던은 1651년에 나온 책입니다. 대략 350년 그 정도 전의 책이죠. 그러면은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이런 것이죠. 홉스는 군주주권론을 주장했다. 고등학생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홉스 다음으로 대표적인 주권론 주장한 사람이 루소입니다. 루소는 인민주권론을 주장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국민주권론을 이념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홉스의 군주주권론은 과거 그냥 중세라고 크게 잡아봅시다. 중세에 누구에게 주권이 있었는가 하면은 황제와 교황에게 있었습니다. 홉스의 군주 주권론은 황제와 교황에 대항하는 주권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소의 인민주권론은 군주에 대항하는 주권론이라고 할 수 있죠. 시대가 이렇게 바뀌면서 다시 인민주권론에서 국민주권론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그러면 군주주권론은 무엇인가? 이 교학사 교과서에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습니다. 교학사 교과서 350쪽을 보면은 사진이 들어있는데 아주 작고 거의 사진 내용이 조금 뭉개져 가지고 내용을 알아볼 수 없는 그림이 들어있는데 그 사진의 원본이 그러니까 그 사진이 원래는 이러한 사진입니다. 아랫부분엔 창문 같은 무늬가 있는데 그 부분은 생략을 했고 이것이 2분의 1 정도 되는 윗부분에 들어있는 그림입니다. 이것이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의 표지이죠. 사실 이 부분에서도 할 말이 많은데 왜 사진을 그렇게 성의 없이 내용도 다 뭉개져서 알 수 없는 사진을 썼을까? 이 사진은 영문 위키피디아에서 제공하는 사진입니다. 일정한 요건 하에서 공개되어 있는 사진이죠. 먼저 사진을 잘 보시면 땅이 있고 영토입니다. 땅이 있고 그 위에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왕관을 쓰고 있고 한 손에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권봉이라고 하는 권한을 나타내는 막대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 인물은 칼로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권봉으로서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표시를 하는 것이죠. 주권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 인물의 몸을 보면 이 속에 무수히 많은 사람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리바이어던을 이미지화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이 인물은 바로 군주입니다. 황제나 교황이 아닌 군주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황제나 교황도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때 군주 주권론이 나온 그 시기상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군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군주의 몸속에 무수히 많은 인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봉을 잡고 있는 것은 군주이지 인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왕관을 쓰고 있기도 하니까요. 자, 이제 그림을 이렇게 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홉스의 리바이어던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권한을 인정하는 국민주권론과는 대단히 거리가 먼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군주주권론인 것이죠. 이 홉스의 리바이어던에서 인민은 주권자가 아닙니다. 군주가 주권자이고 또 군주가 통치권자입니다. 게다가 조금 전에 그림에서 봤듯이 군주가 영토 위에서 이렇게 권봉과 칼을 들고 있죠. 군주가 곧 국가인 것입니다. 리바이어던은 군주의 이 세 가지 모습 중에 하나를 보여주는 것이죠. 세 가지를 다 합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하면 되겠군요. 리바이어던이 국가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국가이자 주권자이자 통치권자라는 그러한 것이 바로 홉스의 리바이어던, 홉스가 말하는 군주인 것입니다. 인민들은 이 책에서는 인민이 모여서 구성한 주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인민이 모여서 구성한 주권을 가진 존재가 리바이어던이다. 그러면 인민이 모여서 구성했으니까 인민에게도 주권이 있어야 할 텐데 인민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것은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홉스의 군주론에서는, 군주주권론에서는 인민이 군주에게 주권을 양도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는 것이죠. 양도했으니까, 건네줘 버렸으니까 인민의 손에는 주권이 없습니다. 오늘날 헌법주의 국가하고는 완전히 다른 국가 개념이고 또 다른 주권 개념이죠. 그런데 이 교학사 교과서는 오늘날의 국가하고 리바이어던이 같은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바로 그런 면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집필한 저자들은 홉스도 모르고 리바이어던도 모르고 주권이 뭔지 통치권이 뭔지도 모르고 심지어 무려 350년의 긴 시대를 혼동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역사 교과서를 쓴 것이지요. 이번에는 이러한 역사에 대한 소양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중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나 보다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주권은 독립국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 좀 빠르면 초등학교 고학년, 그리고 보통은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게 되죠. 필요 충분 조건이란 이런 것입니다. A이면 B라는 것이 참이고 B이면 A라는 것이 참이다. 이렇게 두 개의 화살표가 다 성립이 되는, 양쪽 다 참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동치라고 하죠. 이럴 때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봅시다.
주권은 독립국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주권이 있으면 독립국이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주권이 있으면 독립국이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독립국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이고, 국가는 알고 있다시피 영토, 국민, 주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의 3요소이죠. 영토가 없고 국민이 없이 주권만 있을 때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독립국은커녕 국가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주권이 있으면 독립국이다 라는 명제는 거짓이 됩니다. 물론 독립국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 독립국이면 주권이 있겠죠. 이때는 참입니다. 이와 같이 됐을 때 이 주권은 독립국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는 것이죠.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교학사, 교과서의 필자, 글쓴이들은 필요 충분 조건이 무엇인지, 국가의 3요소가 무엇인지를 몰랐다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틀린 문장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지적하겠습니다. 독립국이라고 하면은 무엇일까요? 독립국은 보통 미국처럼 식민지로 있다가 그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서 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독립국이라고 합니다. 식민지하고는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신성로마 제국처럼 또 과거의 그 로마에 속해 있던 어떤 국가가 독립해서 국가를 수립하게 되면 독립국입니다. 이때는 독립이다 하는 말에 강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홉스가 리바이어던을 쓰던 시절에는 교황과 황제가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게르만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황제의 권한이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지만 들쑥날쑥했죠. 그러나 거기에 속해 있던 국가들이 하나씩 주권을 주장하면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국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20세기 국가는 대부분 그저 이러한 식민지 상태가 풀려버린 그런 국가가 많았죠. 그래서 영토와 주민은 있는 상태에서 국가를 수립하면서 주권을 스스로 확보를 하는 이런 식의 국가 건립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창조를 한 것이죠.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것이 20세기 국가들, 20세기에 수립된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때는 어디로부터 독립한다 하는 독립국보다는 자주국, 자주적인 국가,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국가라는 개념이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독립국보다는 자주 독립국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어떤 외관을 표현하는
그런 수식어가 된 것이죠. 그래서 독립국보다는 자주독립국이라고 써주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러한 지적을 해두겠습니다. 교학사 교과서를 쓴 사람들은 시대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홉스도 모르고 리바이어던도 모르고 또 중학생도 아는 필요 충분 조건도 모르고 역시 초등학생도 아는 국가의 3요소도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권은 올바르게 행사되지 못하면 주권 행사가 있겠죠. 자, 바른 행사가 있고 바르지 않은 행사가 있다고 해둡시다. 그래도 바르지 않아도 주권의 행사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권 행사가 올바르지 못하면 종종 전쟁을 일으키게 되기도 한다. 자, 주권의 행사를 했더니 전쟁을 일으키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저절로. 어째서 이러한 이상한 비논리적인 서술을 하게 되었을까? 주권을 행사한다고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군주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왕들이 그런 일을 참 많이 했죠. 그런데 오늘날의 주권 행사는 무엇입니까? 어떤 국가가 있을 때 주권은 대외적 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침입하려고 할 때 내 나라야 하고 외치는 것이 주권입니다. 다른 나라의 영역을 넘어 들어가면서 내 나라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 현재 세계 어디에서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주권의 행사다. 그게 아니고 그냥 전쟁 선포겠죠. 전쟁 선포와 주권 행사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교학사 교과서를 쓴 사람들은 이것을 아마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 아닌가. 그 밑에 다른 이어지는 내용을 봤을 때 그런 추측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이것은 주권 행사가 아닙니다. 주권 행사는 저것이 내 땅이야 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죠. 거기가 내 나라이기 때문에 내 나라 건드리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권 행사가 아니라 영토권 행사, 영토권 행사라고 봐야 하겠죠. 그래서 이 주권의 행사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라고 한 부분도 주권 행사와 전쟁 선포를 구분하지 못해서 나온 잘못된 서술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류는 이미 20세기에서만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었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 20세기. 그런데 사실은 이 세기라고 하는 것은 100년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20세기에서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세기 동안이라고 표현해 주는 것이 어법상 맞겠다 하는 거 한 가지 하고, 이 문장을 보면 20세기에서만이라고 썼기 때문에 일어나는 또 하나의 오해가 20세기에 두 차례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딴 때는 더 많았다는 뜻을 보여주지요, 당연히. 자, 19세기에는 몇 차례 세계대전이 있었습니까? 18세기에는 또 몇 차례 세계대전이 있었습니까?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2번밖에 없었죠. 그런데 20세기에서만 2번이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도 세계대전이 계속 있었던 것이 됩니다. 아주 넓은 영역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 징기스칸의 영토 확장 전쟁을 들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전쟁을 가지고도 세계대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20세기에서만 2차례 세계대전이 있었다는 서술은 이런 의미에서 잘못된 것이죠.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지구촌의 주권국들인 리바이어던들이 역사 앞에서 진실이라는 가치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고 인정해야만 한다. 이것이 다음 문장입니다. 자,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2014년입니다. 학생들이 이 책을 볼 때가 2014년이니까 2014년 지구촌의 주권국들인 리바이어던들이 지구촌의 주권국들은 지금 다 어떤 나라입니까?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리바이어던은 군주에게 주권이 있는 나라입니다. 2014년에 리바이어던은 거의 없습니다. 군주가 있는 군주제를 유지하는 국가에서조차 국민의 주권에 대한 인식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학사 교과서는 2014년 우리 대한민국도 군주가 주권을 가지고 있고 미국도 군주가 주권을 가지고 있고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도 군주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 일본도 군주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일본에는 일본 왕이 있죠. 그러나 일본 헌법을 보면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리바이어던이 뭔지를 모르면서 이렇게 마구 써버리게 되면은 내용이 전혀 이어질 수 없는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들은 350년 전의 군주국과 2014년 국민 주권이 있는 국가를 동일시했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부분에서 역사는 사실의 기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학사 교과서를 쓴 사람들은 역사 앞에서는 리바이어던들이 역사 앞에서는 진실을 중요한 것이라고 인정해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가 진실을 다루는 학문인가 아니면 사실을 다루는 학문인가를 규명해야 하겠죠. 역사는 진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항상 사실을 기록하죠.
그래서 역사적 사실, 그리고 역사를 기록하는 자료들, 그런 것도 사실의 모음입니다. 진실이란 사실에 다시 한번 가치 평가가 가해진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저 한 단락짜리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어느 한 곳, 다른 곳이 없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국어 문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맹목적인 자기 이해의 잣대로만 풀지 않고 진실 앞에 바로 서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또 진실입니다. 그건 뭐 그렇고, 여기서 맹목적이다. 어떤 사람의 그 가치관, 기준, 이거를 맹목적이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일단 비난이죠. 비난을 먼저 했습니다. 맹목적이다. 이거를 그저 이렇게 봅시다. 덮어놓고 행동하다. 이렇게 놓고 봅시다. 그러면 맹목적인 자기 이해, 자기 이해의 잣대. 이 이해, 이 말은 사실은 여기가 뚝뚝 끊겼죠. 서술이 아니고 단어의 나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미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죠. 이 이해라는 거는 이익이란 뜻이 될 수도 있고 인식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맹목적으로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잣대로만 풀지 말고 이렇게도 되고, 맹목적으로 자기가 알아들은 그런 자기가 알고 있는 잣대로만 풀지 말고 이런 이야기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서술할 때는 이렇게 단어를 툭툭 끊어서 나열하지 말고 명확하고 그리고 완성된 표현으로 충분히 서술을 하는 그러한 형식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잣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길이를 잴 때 쓰는 척도, 이 자막대기라는 뜻이죠, 원래는. 그런데 앞에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 결국은 자기의 잣대로만 이렇게 줄여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잣대로만 풀지 말고 이랬습니다. 잣대를 어떻게 풉니까? 어떤 길이를 잴 때 자로 재겠죠. 근데 이 자를 푼답니다. 잣대로 푼답니다. 흐느흐느하는 줄자를 생각했나요? 국어 표현에서 어휘력이 형편없는 겁니다. 우리가 한글을 쓸 때 제대로 호응이 되는 단어를 써줘야만 한글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 단어나 갖다 쓰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잣대라고 하는 말에는 호응되는 말은 풀지가 아니고 재단하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잣대로 재단하지 말라. 이것은 표준 서술 어법입니다. 잣대는 푸는 것이 아니라 재단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잣대로 풀지 않고라고 합니다. 이 문장이 맹목적인 자기 이해의 잣대로만 풀지 않고 도대체 주어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개념인지
행동하는 주체가 무엇인지조차 파악을 못하는 것이죠. 풀지 않고가 아니고 풀지 말고가 되어야 하겠죠. 이렇게 교학사 교과서 350쪽, 줄로 치면은 9줄, 그 내용을 읽으면서 어법상 틀린 것, 어휘를 잘못 쓴 것, 또 상식이 부족한 것, 역사적인 자료들을 제대로 인용하지 못하는 부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문제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하죠. 교학사는 교과서 출판 분야에서는 1위, 2위를 다투는 매우 수준 높은 실력 있는 출판사입니다. 그런데 이번 교학사 교과서가 최종 수정이 완료된 뒤에도 오탈자가 많습니다. 지금도 들어가 보면 빠뜨리지 않아야 할 부분들이 곳곳에 빠진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 방금 소개했던 그 예문의 경우처럼 기본적인 용어를 잘못 사용하고 또 문맥에 맞지 않는 표현을 쓰고 수백 년을 뛰어넘는 시대를 혼동하고 그것들을 한 문장에 엮어가지고 1600년대 일과 2014년의 일을 그저 같이 나란히 서술하는 이러한 일들 역시 보통은 발생할 수 없는 엄청난 오류이죠. 이건 일부러 넣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형편없는 오류입니다. 결국 이 책은 디자인 교정은 했지만 내용 교정은 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내용 교정을 한 흔적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점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교학사는 왜 내용 교정을 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이 모든 작업을 하는 기간 동안 자료를 모두 지필진이 가지고 가서 너희 출판사는 손대지 마 했던 것이 아닐까요? 초기에 이 교학사 교과서는 저작권 침해를 한 사실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출판사는 대표적인 저작권자입니다. 저작권자, 편집권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저작권 전문가라고 합시다. 저작권 침해만큼은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초기에 교학사 교과서는 글, 이미지 이런 것들을 저작권 침해를 하면서 썼다는 것이죠. 아마도 아무 그림이나 갖다 쓰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서 내용을 갖다 써도 괜찮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행위를 했을 겁니다. 출판사가 하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출판사가 했다면 좀 더 조심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보고 그냥 그 오류를 다 지적할 정도의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죠. 책이 있습니다. A씨의 책이죠. 여기에 어떤 내용을 보고 내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듯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한 일은 아니죠. 내가 이 책의 내용을 보고 마치 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대중이 있는 앞에서 강연을 한다든지 발표를 하면 그것은 양심에 어긋나는 정도가 아니고 법을 어긴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책에다 넣어서 책을 만들어서 내보내면 이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어떤 책에 있는 내용을 내 눈으로 봤으면 내 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책은 다른 누군가의 창작물입니다. 주인이 있는 것이죠. 어떤 글이나 표현이 공중에 떠다니는 공짜라고 생각하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주우면 공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겠죠. 어찌되었든 책의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전적으로 지필진이 져야 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는 그런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개선의 여지가 없이 보입니다. 그 자체로 소위 교학사 교과서라는 것이 우파의 수치입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겠습니다. 이 책을 누비고 기워서 누더기 책으로나마 살려놓을까? 그것도 할 수 없는 것은 근본적인 천박함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책의 수준이 너무나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파니 좌파니 하는 단어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지금은 그저 소위 우파, 소위 좌파라는 것을 그냥 우파, 좌파라고 쓰겠습니다. 좌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형편없는 우파의 수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교학사 교과서를 우파 10년의 결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년 동안 온갖 노력을 다해서 만들어낸 것이 저 쓰레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땅에 떨어진 우파의 자존심을 다시 발로 짓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학사 교과서 이것은 우파 10년의 결실이 아닙니다. 그저 몇 달간 그저 짧은 기간 동안 짜깁기 한 책에 불과합니다. 졸속으로 만든 책이죠. 나는 이 책을 만든 저자들 삼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불성실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왕 우파와 좌파 이야기가 나왔으니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보죠. 최근 한 2, 3년간 이 이념 대립이다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언뜻 생각나는 걸 보면 백년전쟁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리고 교학사 교과서로 나오게 된 역사 교과서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진당 해산 이것도 이념 대립의 이슈 중에 포함이 되죠. 백년전쟁 한 2패 했나요? 3패 했나요?
형편없이 당했습니다. 역사 교과서 마찬가지죠. 이제 최종본이 나온 다음에 이 상황이 됐기 때문에 또 패배했습니다. 통진당 해산, 지금 어두운 그림자가 이미 덮고 있죠. 이 세 개만 이야기하더라도 말로는 이념 대립이죠. 실제는 이념이 아니라 실력 대결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패배는 무엇이라고 할 것이냐? 지금 우파들은 이 나라가 작용화됐다고 애매한 국민들을 탓하고 있습니다. 저 너절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멀쩡한 고등학교들을 좌파 학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죠. 책이 형편없는 겁니다. 학교가 작용화된 것이 아니죠. 우파가 연패를 기록하는 까닭은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념은커녕 온통 삼류투성이니까 그런 것이죠. 실력이 없고 또 실력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실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미국 아이비리그에서 박사학위를 3개를 가지고 있고 하버드 대학에서 종신교수 자리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 어떻습니까? 대단한 인재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스펙이 대단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머리가 아플 때 나는 머리가 아파요 라고 한국말을 할 줄 모릅니다. 또 나는 이것을 원해요 라는 것을 의사표시를 한글로 쓸 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한국 교과서를 집필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사람은 교과서 집필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무능한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 전부 수긍하실 겁니다. 교학사 교과서를 쓴, 자, 이름을 밝히죠. 이명희, 권희영 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대단한 스펙의 소유자는 아닙니다. 그저 그런 스펙의 소유자이죠. 이들은 한국말로 두통을 호소할 줄 압니다. 자신의 의사를 한글로 쓸 줄은 알죠. 그렇지만 이들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말의 단어 뜻을 모릅니다. 문맥에 맞춰서 한글 문장조차 쓸 줄 모릅니다. 1600년대와 2014년의 시대를 구분할 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역사 교과서를 집필할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무능한 사람들인 것이죠. 이 일은 교학사 교과서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백년전쟁, 백년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그저 그런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몰랐습니다. 대한민국을 몰랐습니다.
혁진보당 해산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 절차입니다. 전직검사 또 변변치는 않지만 그런대로 스펙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일을 했는데 이들은 헌법을 몰랐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문제는 능력입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능력을 겨루는 마당에 나가면 필패죠. 지금 교학사 교과서를 두고 대치하는 두 진영은 서로 이념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품질의 문제입니다. 친일이나 독재를 미화한다는 이야기는 접어둡시다. 교육계가 좌경화되었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념의 칼을 내려놓고 봅시다. 교육은 내일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좌우를 불문하고 이렇게 수준이 낮아서야 되겠습니까? 좌파에게도 할 말은 있습니다. 우파가 우리한테 오류를 정리한 파일을 달라고 구걸하더라. 아주 쾌재를 부르면서 7개 역사학회가 오류를 정리한 파일을 숨겨라 하고 연판장을 돌렸답니다. 이메일을 보냈다고 하죠. 이 뉴스를 접한 우리 국민들은 소위 학자라면서 그렇게나 경솔하고 그렇게나 속이 좁고 얄팍한가. 깊이가 없는 그들의 옹졸함에 이맛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자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런데 우리를 슬프게 하는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14년 1월 6일 교학사 교과서를 쓴 저자 중에 한 명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교과서 채택을 철회한 것은 학교들이 폭압에 못 이겨서 한 일이다. 2014년 1월 8일 이명희 교수는 교학사 교과서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은 오류가 아니다. 아니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습니까? 오류가 아니면 멀쩡한 책을 가지고 비난한다는 것입니까? 방금 소개한 예문을 봤죠? 아무것도 모릅니다. 기초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류가 아니다. 이 시대에 맞지는 않는 이야기지만 우파 진영의 입장에서 보자면 천하의 죄인이 아직도 함부로 입을 놀리는 것이죠. 시끄럽습니다. 이명희, 권희영 씨 우파의 이름 뒤에 숨어서 다시 교과서를 쓸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치활동, 그 중에서도 우파 활동할 생각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실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불성실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람의 기본적인 본성은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확실히 눈에 보이는 책임을 지는 그러한 모습을 가까운 시일 내에 반드시 보여주십시오. 지금까지 이 형편없는
우파의 수치다 할 만한 교학사 교과서, 단지 교과서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파라는 세력들이 하는 일마다 형편이 없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 우파의 내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우파가 잘나서 인정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우파는 탐욕스럽고 타락한 그러한 단점, 그것을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파가 용서를 받았던 것은 그들에게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2014년 우리는 이 우파가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무능하기까지 하다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일반 국민들은 우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펙과 돈은 있지만 실력이 없고, 이미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나 밥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악착같이 하는 길바닥 인생, 그것이 우파라고 평가를 합니다. 우파는 더 이상 어떤 가치와 역사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진 것이 없으니 지킬 것도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파는 보수가 아닐 것입니다. 보수는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역사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파는 탐욕스러운 무엇인가를 뺏어서 제 주머니에 넣어야만 살아남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는데, 이들을 무산자, 저항세력, 좌파라고 불러야만 할까요? 내가 지금까지 항상 구시대성을 지적했던 대체로 전직들, 원로들, 그들이 현역이던 시대에 그들은 지금 소위 우파들처럼 그렇게 무능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 전직들이 이 무능한 자들을 어떻게 참고 있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현재 우파는 힘이나 숫자에서가 아니라 능력에서 좌파에게 제압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파는 이대로 사라질 것인가? 그것이 역사의 선택이라면 그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파가 살아남으려면 첫째, 실력 없는 자들을 모조리 처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능력 있는 자들,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 놓아야 합니다. 연령이 많고 적고, 과거의 경력이 무엇이고, 출신 지역이 전라도이건 경상도이건, 충성심이 있건 없건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교과서 문제로 시작해서 우파의 문제까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교과서에 관해서 마무리를 하자면, 2014년에는 정신이 살아있고 지필 능력이 있으며 열심히 연구한 새 사람들이 새로운 교과서 쓰기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우파가 살아남고자 한다면 말입니다. 이렇게 교학사 교과서, 우파의 수치, 그리고도 아직도 변명을 하면서 그 문제를 질질 끌고 있는
이러한 세태를 보면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